아동 청소년 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강연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아동 청소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 해가지고 제가 좀 난감했었는데, 일단 성장기에 있는 그 비만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를 좀 하고, 그리고 예방이라는 거는 곧 관리이며, 관리가 잘 되면 곧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용들이 조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2009년도에 11,000여 명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한 요약본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제주도를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때. 예, 제주도는 제외됐지만 대략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학생의 비만이 여학생의 비만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제일 한창 그 미모에 관심을 가질 요 시기 지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증가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본인이 실제 모습보다 정상인 아이들도 보시면 남자아이들도 자기가 보통 살쪘거나 매우 살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실제 비만율이 남학생이 10.6%, 여학생이 4.9%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사가 36.6%, 그리고 여학생은 오히려 44.4%로 더 높았습니다. 아마도 그 루키즘이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에 의해서 연예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그 몸매라든지 그 외모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인식률이 좀 심각하다. 그걸 좀 짚어봤으면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수면이 많으면 오히려 활동이 적고 비만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수면, 나중에 이제 계속 수면과 어떤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에 있어서 이렇게 수면율이 떨어지면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아이인 이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 기간이 길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 상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비만 관리에 있어서 제가 식이 습관과 그리고 수면 관리, 그리고 운동, 활동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면에 대한 부분이 성장과 성조숙증, 그리고 소화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만이라는 거는 이게 살찔 비자에 가득 찰 만자라고 해서 살이 가득 찼다, 또는 비계라고 하죠. 비계, 우리 그 지방 부분을, 기름기 부분을, 그 비계가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지방이 과다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공급되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일단은 적으면 그 비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과잉 열량들이 지방으로 1g에 9kcal라는 고효율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이 지방이 축적되는 이 상황을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주 위험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방 세포가 수가 늘어나는 증식형 비만이어서 나중에 성인 비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 정도가 거의 이행이 된다고 보는데요. 성인형 비만이 되면 또 지방세포가 비대해지죠. 지방세포 비대와 증식형이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만성 대사성 질환 또는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으로 가게 됩니다. 3고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 그래서 그 3고에 의해서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암으로 직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비만의 저는 아동 청소년 비만을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요.
비만은 부모님이 만드는 병이다. 아동 청소년 비만은 질병이며 아동 청소년 비만은 부모님의 병이다, 만든 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아이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음식에 노출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서구화된 식습관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육류의 어떤 섭취, 실제 육류의 섭취는 저희 그 이빨이 우리가 위아래 28개인데 송곳니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한쪽을 봤을 때 7개 중에서 하나다. 즉 육식을 해야 되는 그 인간은 거의 한 15% 정도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이 동양인의 전통은 한식 위주의 나물과 곡류와 가끔씩의 식물성 단백질 콩들을 이용해서 먹는 그런 식습관에서 지금은 육식이 차지하는 비율, 그 고기 없으면 안 먹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밥을 비율이 많다. 그리고 그냥 그 복합 당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곡류에서 지금은 다 도정을 거친 하얀 쌀, 그죠? 하얀 밀을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과잉 그 열량 상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패스트에 FAST의 S를 빼면 팹푸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패스트푸드 중에서 감자튀김이 저희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이미 그거는 금지 식품이 됐거든요.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그 감자튀김이죠. 그 부분이 금지가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소화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차원에서 맥도날드에게 비만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제 외식, 바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씩 그 아이들이 또 이 뭔가를 또 특별한 거를 먹고자 하면 주로 육류와 뭐 아니면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쪽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고탄수화물에 고열량의 영양가는 그닥,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영양가는 그닥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저도 외식을 하고 하지만 외식의 잦은 외식이 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탄수화물, 예.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봤을 때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항상 문제가 된다.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탄수화물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냥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말한 현미라든지 뭐 조, 수수 등의 그냥 자연 곡물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도정을 통해서 영양가, 미네랄, 칼슘 등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미네랄, 비타민 등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단지 우리 칼로리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등을 또 가공을 하고, 이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중독까지라고는 보지 않더라도 상당히 요즘 아이들은 거의 중독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고 맛있는, 특히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죠. 이미 그 수입된 밀 안에 과자와 빵,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유가공품 또는 뭐 저희 그 색소, 설탕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료수, 그 아스파탐이라는 상당히 그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화학 설탕이 있는데요. 그 하얗게 사탕수수에서 그냥 단맛을 가지고 온 설탕보다 오히려 그 화학적으로 만든 아스파탐이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에서는. 그래서 이런 탄산음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밀가루 똥배처럼 우리 그 밀이 실질적으로 과잉 열량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살코기를 먹는다고 비만으로 이행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탄수화물과 설탕의 경우에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상당히 입맛은 보수적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또 입맛이 까다로운 애들은 거의 이 냄새를 맡거나 한번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입맛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뱃속 입맛을 통해서 그 뭐 초콜릿이라든지 단 거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뭐 엄마가
입덧을 하면서 먹었던 그 입맛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뱃속 입맛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탄수화물과 설탕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 청소년 화병이라는 얘기를 좀 썼는데, 이 화병은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풀지 못하고 참고 견뎌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도한 학습,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계속 배가 안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먹는 걸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폭식 상향. 그리고 진료실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마음심의 담, 우리 간담할 때 담자, 겁이 많다 이 말인데, 심장이 허하고 약하고 담이 겁이 많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섬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그리고 뭐 후각적으로나 촉각, 그리고 뭐 미각, 이렇게 섬세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이 심지가 흔들리는 경우에 이 폭식의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좀 통통한 아이인데 열이 많고, 그 뭔가 모르게 이게 이 먹는 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 아이는 되게 심적으로 되게 약한 아이거든요. 열이고 눈물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보통 풀 때 그 먹는 걸로 풀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향 자체가 열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어떤 저하,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하라.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실은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또는 우리를 업시켜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요즘 그 학자들의 견해는 도파민이 중독 호르몬이다. 중독을, 어딕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요 두 개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실은 심리적인 우울감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파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의 아픔 또는 그런 이 심적인 억울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이들도 있지만 성인형 비만에서도 거의 기울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또 신경과이고 하니까 뭐 IT 기기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 이제 대표적인데, 신체 활동만을 저해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그 하이키아리온 네트워크에서 이 스마트폰과 성조숙증과의 상관관계를 지금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한 200만 하소, 300만 하소 정도의 이 광 자극을 계속 아이들이 봤을 때 이 후두부에 있는 이 시각적인 중추가 상당히 과민해지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ADHD나 틱장애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엄마들이 상당히 이런 그 스마트폰을 만지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잘 놀고 있으니까 냅둔다고 하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호암 마마, 그 예전에 그 잘못된 비디오보다 뭐 스마트폰 안에서는 그 비디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워서 얼마든지 그 사진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 이게 문제예요. 또 이 문제가 또 이성 간의 어떤 친구들, 그죠? 밤 늦게 자게 되겠죠. 그 바이오 리듬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잘 때는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집에 이제 반납을 하고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광 자극, 그러니까 숙면을 방해하고 전날 많은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통해서 그 학습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뒷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요, 가족력이 있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뚱뚱하면 다 뚱뚱하냐? 저는 이 가족의 생활 습관, 먹고 생활하고 언제 주무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님이 비만이었을 때는 40%의 유병률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양쪽 부모가 비만이었을 때는 80%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더라. 그러면 없었을 때는, 비만이 아닐 경우에도 한 10% 정도는 유병률이 있더라라는 걸 봤을 때는 굳이 유전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의 위험성 실은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죠, 핵심. 별표 중에 별표인데 가장 제일 핵심이 자, 왜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비만을 냅뒀을 때 위험하냐, 그리고 왜 치료를 해줘야, 왜 우리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갈까요? 요즘은 찐 살은 그냥 찐 살로 가고 키도 작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그 성조숙 또는 빠른 사춘기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도 이 내분비계의 교란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부자병이었고 지금은 정말 잘못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먹으면 되는 부분을 이만큼 먹거나, 아니면 요만큼 먹는데 뭐 하다못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설탕이 듬뿍 담긴 걸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 몸은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이 그냥 뚱뚱한 게 키로 절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성조숙증이라든지 소아 비만을 통해서 성인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저신장으로 빠질 수 있는 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속설은 이거는 X입니다. 제가 이미 답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여학생을 가진 부모님이 성조숙증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조숙증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자의 경우는 만 8세, 남자애들의 경우는 만 9세 이전에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호르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인, 어렵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 LH나 아니면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빨리 해버리는 경우에 성조숙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발현 징후가 생기겠죠. 가슴에 몽우리가 진다든지,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고환이 용적이 한 4cc 정도로 좀 뭐 커진다든지, 그러면서 뭐 음경이 짙어지고 여자아이들은 여드름이 나고 뭐 냉이 나오고, 이런 사춘기 발현 징후가 평균보다 한 2년 정도 빠른 거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문제가 되냐? 성조숙증이면 실은 사춘기를 그냥 겪어요. 그게 좀 빠를 뿐이지, 이게 와서 나중에 뭐 조기 폐경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이 있고, 그리고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그 설은 뒤로 하더라도 성조숙증이 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여자가 된 거고, 그리고 사춘기가 약간 빠른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보통 성장 곡선이 S자 성장 곡선이 요렇게 해서 이제 키가 크게 돼요, 아이들이. 근데 요 아이들은 만 8세, 9세 정도에서 10세까지 이렇게 급격히 커버리면서 나중에 끝내는 거의 일자형으로 크지가 않거든요. 정상적인 아이가 이렇게 큰다면,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한 8, 9세에서 11세까지 컸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과다가 실은 여성 호르몬은 그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어떤 그 지방을 원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과다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호르몬 성선 자극을 하고, 그러면서 빠른 그 뼈 나이가 빨리 진행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저신장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뚱뚱한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실은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오히려 체격이 크고 과체중이 있지만 자존감이 높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ADHD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 비만한 아이의, 그러니까 ADHD, AD, Attention Deficit HD, Hyperactivity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잉 활동 또는 충동성을 가진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HD의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뭐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죠. 이미 이 친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나올 만큼의 어떤 절제력이라든지 뭐 참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하는 이 과다 활동형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을 얘기하고요. 이 AD형이 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잘 분간을 못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숙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1시간 앉아 있으면 5분만 책을 보는 척 하면서 뭐 다른 손을 만지든지 아니면 뭐 딴 것들을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리고 얘가 뭔가를 책을 읽었는데 엄마가 물어보면 금방 모르는 경우, 이 난독의 패턴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ADD라고 해서 요런 아이들이 실은 통통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뭐 이 친구는 그냥 원래 성향이 원래 좀 굼뜨고 좀 늦대고 아이가 뭐 숙제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그 우리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주의력 결핍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뚱뚱한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거나 학습적인 저하가 있는 아이들 중에 뚱뚱한 아이가 ADHD 있는 경우가 많다. ADD인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우울증, 물론 우울병이라고 하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디프레스트, 우울한 감정 상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우울증이면, 우울체가 되면 그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풀어야 되는데 그게 보상 체계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거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보통 하게 되죠. 그럼 자기가 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먹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먹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누구는 뚱뚱해, 요즘 애들 그냥 놀려버리죠. 고학년만 올려가도 뭐 넌 뚱뚱하니까 뭐야 라고 해버리고, 저학년인 경우도 왠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정상군에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 그래서 동생들이라든지 그 언니 오빠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게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우울증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먹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울어버리는 아이도 있을 거고, 말없이 그냥 저기 구석에서 그냥 진짜 우울증처럼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상당히 많이 보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건 진행돼서 온 거죠. 엄마가 타박하거나 못 먹게 하거나 할머니가 뚱뚱하다고 계속 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이 보통 그런 경우도 놀려버리거든요. 그럼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또 먹어주고요. 아까 실태 조사에도 자아 존중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져 있는 감정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죠. 비만을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실은 이전에 또 우울했고, 그래서 떨어지면 또 우울감을 느끼고 과식을 해서 또 소화 비만이 생기고, 요게 이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끊어주려면 아이에게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이제 치료, 인지 행동 또는 이제 수정 요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3살 버릇이 여든가고 3살 키가 여든가고 3살 비만도 여든가거든요. 80% 정도가 이제 이행이 된다고 보고, 지방세포 수가 증식하는 거와 함께 성인 비만이 되면 지방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그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성인병, 뭐 대사증후군, 그리고 암까지.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꺼내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바쁜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할머님이나 아니면 고모님이나 이모님이 양육을 이렇게 위탁 양육을 한 경우에 사랑한다고, 이 아빠는 게으른 아빠, 이건 저도 이랬다가 요즘엔 그러진 않지만 야식을 사온다거나 TV를 누워서 계속 보신다거나 주말에 전혀 놀지 않고 그냥 혼자 쉬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의 어떤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것들을 먹는 걸로 사주려고 하는, 그리고 먹는 걸로 이 할머니가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엉덩이가 뚱뚱해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엉뚱한 사랑이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된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원인들 자체가 이미 그 부모님이 컨트롤이 안 됐거나 아니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냥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과 한번, 저는 그 동시 다이어트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다이어트하는 경우를 추천을 많이 하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다면 실질적으로 엄마가 눈에 아이들이 보거나 아이들이 있을 때 뭔가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계속 뭐 TV를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단호함,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육하거나 다그치거나 야단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항상 보여지는 냉장고 앞에 하나씩, 그 일주일에 하나씩 고쳐야 되는 점들을 시각적으로 적어 놓는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보상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자기가 필요하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히려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가 그 필요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식사를 반드시 식탁에서 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잘 안 돼요. 특히나 비만인 아이도 있지만 밥을 안 먹는 경우는 뒤따라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6세 이전에 아빠가 해야 되는 교육이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스마트폰 못 보기. 예, 그건 절대, 그거는 큰일 나는. 두 번째, 식탁에서 앉아서 자기 먹은 만큼 먹고 일어서라.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는 없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씨름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앉아서 먹긴 합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2살 이렇습니다. 두 딸이 교육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인사, 친구들 보거나 선생님들 봤을 때는 무조건 인사를 잘해라. 예절 교육, 그 세 가지면 6세 이전에는 저는 아빠로서 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식탁에서 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예방 및 관리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귀여운 밥그릇이 있는데, 이 밥그릇이 실제 우리가 밥을 다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먹어서 진짜 배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다 먹죠. 이 그릇이 비어졌을 때 그거를 인지하면서 나 이제 다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형 밥그릇에서 조금 주면 아이들은 이미 시각적으로 나는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면, 작은 그릇에 좀 가득 채워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하면, 실은 뭐냐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이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발동을 합니다. 그게 먹은 지 20분 이후에 이제 발동을 하는데, 그런 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는 위가 내가 많이 먹어서 가득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 생각이 다 먹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덜 먹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맞춤형 자기 아이에 맞는 그런 밥그릇으로 바꾸시는 것도 되게 좋은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133이라고 해서 하도 할 게 없어서 그냥 숫자를 적어봤는데 별게 아니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30번 씹어 먹고, 한 끼를 먹을 때 30분을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아마 책에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예, 제가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호르몬이 시상하면서 야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꼭꼭 씹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지가 못하죠. 다 바쁘고, 아이들도 원래 잘 먹는 아이들은 빨리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용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빨리 먹어야 돼요. 채워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하지만 133 얘기를 해주면서 먹으면서 천천히 꼭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성인형 비만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정량을 먹어서 천천히 꼭꼭만 씹어도 그 비만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머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건데, 국 말아 먹다가 건강 말아 먹는다, 이게 제 얘기인데, 국을 말아 먹으면 일단은 짠지를 모르죠. 소금이 염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밥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을 먹으면 펩신이라고 하는 위산의 그 농도 자체가 옅어지게 돼요. 근데 잘 먹는 애들이 소화력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기능성 위장장애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위장의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애들을 빨리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말면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뜨거운 걸 싫어하고, 그래서 물 말아 먹기도 하고 우유를 말아 먹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런 경우는 건강도 말아 먹을 수 있으니까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담백한 음식, 저염식 위주의 식습관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엄마의 이 비난과 엄마의 훈육은 식욕 억제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식욕 억제제는
우리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내가 안 먹어도 기분 좋고 안 먹어도 막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이 소화기관을 관장하는 부교감신경을 업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소화 잘 되고 뭔가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업시켜서 나를 민감하게 하고, 이걸 먹었을 때 먹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마찬가지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애는 얘가 왜 그런지를 눈높이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엄마 입장에서 얘가 뚱뚱하니까 그냥 먹지 못하겠을 때는 그냥 얘와 같은 거예요. 엄마가 없을 때는 오히려 숨어서 먹겠죠. 음성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욕 억제제에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일단은 맛있는 음식이 비만을 부른다고 돼 있으니까 이 맛있는 음식만을 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다 나옵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 그다음에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그 담백하지 않은 그 맵거나 짠, 달거나, 이거는 뭐 요즘 아이들 그냥 밖에서 과자 먹어버리는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에 맞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요런 매운맛에 대한 거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요. 당지수라는 건 GI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당질이 우리 땔감으로 쓰이잖아요. 연료로 쓰이는데 GI가 높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와 연탄, 종이는 들어가자마자 불이 확 타버리면서 금방 없어지는 반면에 연탄은 천천히 불이 붙고 나중에 식기까지 하죠. GI가 높은 음식은 당뇨병을 일으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가 아이들이 섭취하고 있는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GI가 높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GI가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당을 분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그 인슐린이 들어가서 당을 다 분해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합성을 하고,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지 못하도록까지 해서 비상식량을 만들어 놓는데, 얘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이 확 나왔다가 확 없어졌다가,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실은 없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의 소아당뇨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당뇨병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당지수가 높은, 그렇다고 뭐 당지수가 얼마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공돼 있고 정제돼 있는 당, 그리고 정제돼 있는 거친 음식이 아닌 것들은 거의 GI 지수가 요즘 그 음식은 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식, 이렇게 먹는 아이들은 거의 또 편식을 하거든요. 편식 중에서 야채만 편식하면 너무 좋겠는데, 파프리카, 브로콜리, 뭐 또 특히 푸른 냄새나는 깻잎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기 먹을 때 상추 조금 말고는 거의 먹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식도 어렸을 때부터 이 프랑스의 미각 교육이라고 해서 뭐 그 전통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고 그걸 맞추게 하는 그런 교육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편식하는 아이들은 우리 그 된장 맛만 보다든지 아니면 그 마늘 양념 맛만 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연 음식을 계속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예방을 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시에 규칙적으로, 배가 안 고파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고 바빠서, 또는 뭐 자기 원래 습관이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경우에 그 전날 저녁에 뭐 야식을 했든 안 했든 저녁으로부터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12시라면 최소한 14시간 이상이 공복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공복 상태, 거의 단식 상태죠, 그죠? 단식 상태가 되게 되면 내 몸에서 이걸 우리 그 축적되어 있는 열량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저장을 하려 하겠죠. 뭔가 먹는데 얘를 이상해, 이 주인님이 24시간 중에 14시간을 안 먹더란 얘기죠. 반나절을 안 먹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내 몸이 우리 주인님 살려야 되겠다고 그냥 먹는 족족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데 계속 비만을 낳는 거죠. 세포수도 늘리고 거기다가 빵빵하게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아침밥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정시에 규칙적으로 아침밥을 먹이고, 그리고 점심을 급식을 먹고 저녁을 최대한 이 친구에게, 만약에 뭐 그 야식을 안 하시겠다면 그 달콤한
과일이나 아니면 유산균, 저는 유산균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유산균을 대체해 버리면 그 다음날 훨씬 편하고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야식에 대한 얘기. 야식을 없애려면 일단은 이 양치질을 빨리 시키면 돼요. 그리고 양치질을 시킨 다음에 산책을 나갔다가 와서 재우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변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변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인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가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먹인 다음에 그 먹여서 그리고 산책시키면서 줄넘기도 좀 하고 와서 빨리 재워놓으면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학년의 경우에는 학원 갔다 와서 좀 힘들다 그러면 그 달콤한 과일을 통해서 이 친구 릴렉세이션도 좀 시키고 그리고 영양가도 좀 공급하는 바나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바나나.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 트랜스 지방과 함께 또 문제되는 게 포화 지방이거든요. 포화 지방. 오메가3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원래 있지 않은 지방이에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쇼트닝과 같은 경화유, 그죠? 경화유 없는 그 기름이 원래 액체인데 고체를 만들면서 생기거나 아니면 고온에 튀기면서 생기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은 성조숙증에 있어서 거의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먹는 아이, 거기다가 포화 지방이 많은 그 튀기거나 구운 삼겹살이나 오겹살, 꽃등심 이런 포화 지방이거든요. 우리 삼겹살 굽고 안 먹었을 때 하얗게 그 굳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짜장면 먹고 나서 그 위에 돼지기름으로 볶았으니까 하얗게 돼 있는 게 이제 포화지방인데, 그 포화지방은 몸 안에 들어가면요 둥둥 그냥 떠다녀요.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둥둥 떠다니면서 플라그를 형성하고 동맥경화로 가고 또 성인병으로 가는데, 이 트랜스 지방과 함께 포화지방, 그럼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거는 뭘까요? 후라이드 치킨, 그죠? 후라이드 치킨과 탕수육 그리고 돈가스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아주 우리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이런 그 식욕 중추 호르몬도 그렇고 교란시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은 여기 다 튀기고 유탕 처리 제품이 많으니까 구운 거는 구운 감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요거 해가지고 요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감동도 없고 그냥 했던 말 또 하네 이러실까봐 원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고 확실히 아셔야지 아이들에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식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생활습관은 뭐였어? 활동량을 늘리라 이거였죠. 몸을 많이 움직여라. 그만큼 이 전두엽의 활성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또 부분,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 축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돈 들여서 하는 운동보다도 이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한 3주 이제 주에 3, 4회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3, 4회 정도 30분 이상이 적당한데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재미도 있고 키도 크고 성장판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농구가 좋을 것 같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산책하면서 줄넘기 하는 거, 줄넘기를 하게 되면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올라가는 사춘기에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막아주진 않고 성장 호르몬의 어떤 기량작용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업되면서 성 호르몬이 아직까지는 애기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만큼이나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 또는 그 스태퍼 아니면 이 콩콩이, 집에서 아파트라면 콩콩이, 스카이 콩콩이 이런 거 좀 하시고, 줄넘기를 생활하시고, 더 어린아이라면 트램폴린 뛰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BMW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여기는 자전거와 함께 메트로, 지하철 그리고 워크,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철이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게 오름이나,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레퍼츠 공원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좀 터놓고 이렇게 마음껏 자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거 좋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주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해수욕장에 풀어놔 버려야 돼요. 애들을 그 깊은 물만 가지 않으면
좀 더 어린아이들은 모래를 하든 뭘 하든 모래를 먹든 아니면 거기서 물장난을 치든 조개를 잡든 제일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만율이 1등이란 말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TV 그리고 컴퓨터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전체적인 스크린 타임을 반드시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냥 그 비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 조사에 의하면 이게 하루 1시간 늘 때마다 비만율이 2%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 한 아이들에 비해서 2%가 더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는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2시간 이상을 사용했을 때 비만 위험이 9.52배 증가하더라. 비만만을 봤을 때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아까 스마트폰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크린 타임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 전체적인 이 시간을 일주일에 7시간 이내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7시간 이상을 했을 때 집안일을 그 시간만큼 집안일을 돕게 하든지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수면 습관. 잘 자야지 살도 잘 빠지거든요. 이 비만을 가진 아이들 중에 아데노이드증이라든지 편도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수면 중 무호흡증 가다가 하는 경우 그리고 이 코골이 왜냐하면 우리 그 공기의 기도인 덕트가 줄어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리가 나겠죠. 코골이 그리고 비염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좀 많이 마음이 약하고 여린 애들은 잠꼬대를 하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으면 뭔가 수면이 잘못되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이나 비만도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시간 이상의 취침은 우리 성인도 7시간 정도를 보거든요. 아이들은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8시간의 그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7시에 보통 애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잘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14시간에서 15시간 이후에 발휘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10시 정도의 취침이 돼야지만 뒤에 나올 건데 10시 정도의 취침이 돼야지만 14, 5시간을 거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리듬이 그래야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바이오 리듬에 대한 얘기를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자고요. 제가 아까 와서 야식 얘기를 했는데 야식 중에서 제가 우리 딸이 만약에 고등학생이 된다면 저는 대추를 줄 것 같아요. 대추, 말린 대추. 멜라토닌,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잠이 오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할 수 있는 한약 중에 제일 좋은 게 산대추 씨앗입니다. 산조인. 대추는 그냥 우리 밭에서 나는 거지만 산에 있는 대추의 씨앗을 가지고 수면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걸 쓰거든요. 그럼 뭐냐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10시 정도에 좀 뭔가를 좀 부족하고 한다면 대추 말린 거나 아니면 백자인이라고 하는데 잣을 가지고 좀 견과류를 통해서 유산균에 섞어서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멜라토닌과 함께 성장 호르몬도 같이 이렇게 10시에서 2시까지의 피크 중에서 10시에 취침을 해야지 11시부터 1시 사이에 최고치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잠만 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수면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그 얘기 드렸었죠. 수면에 대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아까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늘어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역치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맹자의 어머님이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옮겼다라는 거에서 이제 되듯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엄마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저녁 밥그릇을 준비하고요. 엄마가 그만큼 맹자의 어머님이 되시라 이 말이죠. 탄 섭취량을 조절하고 특히 이 아이들 용돈 통제 잘하시고 2배 이상의 채소를 올려두는데 이거 안 먹겠죠 얘들. 이거 안 먹는 거거든 다 이거. 하지만 처음부터 뭐냐면 고기를 먹으면서 샐러드를 한다든지 김치는 어쩔 수 없이 먹으니까 하나씩 늘려가자 이렇습니다. 6대2 아까 제가 말한 육식은 7분의 1만큼이 동양인에게 맞습니다. 잘 보시면 송곳니 이게 하나죠. 네, 그만큼 우리는 육식보다는 서구인의 육식의 어떤 음식 습관보다는 우리 동양인의 곡식과 그리고 나물 위주의 야채 위주의 식습관에 더 맞다.
요거 지금 제가 요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밥상머리 아까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은 요즘 아이들은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이 아니고 서로 쌍방향이죠. 쌍방향. 거의 이 밥도 같이 못 먹을 뿐더러 또 바쁜 우리 부모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교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이 착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런 경우는 그 아이에게 항상 뭐냐면 일방향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공부를 1등하고 외고가고 저기 뭐 과고 가는 아이가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엄마의 너무 과한 관심 또는 아예 무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 상황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경과나 이런 쪽을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반드시 한 끼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엄마의 레시피를 가지고 외식을 하지 마시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솜씨를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발휘를 해서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그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고 대화를 나눠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 많이 마시고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를 하죠. 그래서 해독과 배설을 위해서는 이 소화 비만에는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돼요. 마신다고 비만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붓지 않거든요. 오히려 물이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 다음날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는 경우지 물이 많아서 붓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 타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TV는 거실에서 치워야죠. 저는 제가 지금 7년에서 만 7년을 이 거실에 TV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는 책꽂이를 항상 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아버님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총량제라 해서 제가 게임이라든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간을 한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 두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되죠. 주로 주말에만 하겠지만. 그래서 초과해서 즐기는 만큼은 집안일을 돕게 좀 긍정적으로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더 해. 그런 다음에 지가 싫어하는 걸 시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 중고등학생들 자기 전에 반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집에 오면 반납해야 돼요. 이건. 스마트폰을 안 주면 제일 좋고요. 삐삐로 대체하면 그 다음에 2순위고 3순위가 스마트폰을 와서 반납하면 되고 그나마 냅둬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전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